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태양의 서커스 보신 적 있으세요? 태양의 서커스라는 서커스.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 4년 전에 현장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VR로 경험을 했었어요. 예. VR을 쓰고 보니까 눈앞에 단원분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VR로요? 이제 4년 만에 태양의 서커스가 또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오프라인 현장에서 봐보니까 이 두 가지가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하고 메타버스 이 두 가지가 또 혼합되게 되면 더 재밌어질 것 같다. 이 생각을 한번 전 해봤어요. 네, 그 역동적인 공연, 현실과 가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체험해 보시고 설명 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굉장히 익숙한 분일 겁니다. 네, 오늘 뭐 메타버스 하면 모르는 분이 없으신 분이시죠? 예.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이제 기술 분야, IT 분야를 넘어서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상균 교수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른 채 마케팅 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교수님 제대로 된 정의가 필요한 이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진정한 메타버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메타버스는 뭘까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물리적인 현실을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디지털 현실이다. 어렵네요. 어렵잖아요. 근데 5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디지털 현실. 디지털 현실. 그러니까 뭐를 빼야 되냐 하면 가상, 3D. 가상. 가상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순간적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한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찐. 찐인데 찐이 존재하는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 말씀하셨는데 공연도 찐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그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디지털인데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걸 메타버스로 바라봐야지만 산업 전체가 좀 안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메타버스 하면 가상현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에서 가상이라는 걸 뺐다는 게 의미가 크네요. 디지털 그렇죠. 현실이다. 가상이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참에 대비되는 거짓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투자도 위축되고 자꾸 잠깐 만들고 쓰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해야지만 좋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버추얼이라는 단어가 가상인데 네네. 사전 찾아보면 재밌게도 좀 현실이라는 뜻도 같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현실이라는 단어가 와닿습니다. 그럼 이제 경험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네네. 우리 사람들한테 경험이 주는 이 단어, 경험이라는 네. 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제가 이제 인지과학자라고 저를 설명하는데 네. 인지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경험은 삶에서 내가 인지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고 있어도 피부에 뭐가 느껴져도 이거 머리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경험이 아닌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 물리적으로도 되지만 디지털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게 되면 물리적 현실이 아니라 디지털 현실에서 하자는 거죠. 아니 뭐 1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행사. 근데 뭐 보안적으로는 안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 네. 그럼 구태에 그렇게 많은 투자해서 위험하게 하지 말고 디지털 현실에서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하자. 예.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경험의 방향성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보게 되면 행복을 연구했던 것들을 보면 사람 그 두 가지로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는 뭐 비싼 차나 좋은 물건 샀을 때, 예. 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멋진 경험을 했을 때. 예. 근데 후자가 훨씬 행복의 총량이 높고요. 좀 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지향점에 좀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그 제약을 없애더라도 네.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네네. 예, 그것이 이제 디지털 현실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예. 그 우리가 네. 생각하기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네.
뭐 영화에 나왔던 공간이라든지 게임을 많이 떠올리게 그렇죠. 되는데 예. 이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 어떻게 네. 설명해 되겠습니까? 저는 그 게임하고 메타버스가 이제 동이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 장모님이 한때 열심히 하셨던 게임이 애니팡이 있어요. 애니팡. 맞죠? 터트리는 거. 예, 줄 맞추기. 네. 되게 몰입하시고 옆에서 제가 뭐 건드려도 모르시는데 네. 그럼 애니팡을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음. 메타버스라고 하면 그런 동물을 키우고 죽여 있는 메타버스냐 이게 동물 터지잖아요, 막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놀이잖아요, 놀이. 네. 네. 근데 또 일종 게임을 보게 되면 MMORPG 형태의 게임들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뭐 혈맹도 만들고 예. 물리적으로 막 도와주기도 하고 네. 오프라인 뭐 술도 마시고 결혼도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메타버스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봐요. 즉 전체 게임 중에 메타버스랑 겹치는 공통분모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메타버스 전체가 게임하고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인식하면 생기는 문제는 산업적으로 뭐 BMW도 그렇고 도이치반도 그렇고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철도도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거를 게임이라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 투자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산업이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좀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은 메타버스의 일부분이고 네. 오히려 그냥 오락적인 측면의 게임, 메타버스로 하나의 메타버스로 봐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게임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게임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 그동안 약간 등한시하다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뜨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속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건데 사실은 게임의 원천 기술이 메타버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두 산업이 한 산업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이 동방선장할 수 있도록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파생 질문이 나오게 네. 되는데 게임 외에 어떤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예로 뭐 제가 참여해서 하는 작업만 봐도 메타버스를 실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신 세대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 네. 그분들은 뭐 VR 쓰기도 어렵고 그런데 메타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하세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예능이나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네네. 간접적인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참여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국내의 주요 명품관 이런 백화점들을 이제 실감도가 높은 VR 장비를 통해서 원격으로도 나만의 명품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전용 명품관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 초에 아마 CES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어느 영역이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 없다 오히려. 오히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유통 뭐 어떤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메타버스다. 그렇죠. 부동산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모델하우스를 또 모델하우스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맨날 만들고 부시잖아요. 네. 그래서 VR 형태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뭐 가까운 나라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감명받은 점인데 올해 일본에 이제 50년 넘은 건축물이 있는데 올해 해체를 해요. 네. 근데 해체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수십 년 안에 만들어진 건물들을 해체할 때 재건축한다가 막 신나하거든요. 아, 재건축이다. 근데 거기를 봤더니 그거 자체도 후대한테는 하나의 문화유산일 것이다. 네. 해체하기 전에 3차원으로 정밀하게 복원해서 건네줘야 된다 후세한테. 이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그렇게 어떤 건축과 또 유산이 만난 지점에도 메타버스가 쓰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예로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통신사에서 경주의 황룡사 없어진 네네네. 황룡사를 AR로 만들었죠. 그렇죠. 복원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 메타버스 생각을 하면 이제 기기, 네. 이제 얼굴에 이제 네네. 쓰고 네. 작동을 하는 기기를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이 접속 기기에 따른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지금 AR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네. AR 글래스가 나오게 되는데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기기들이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지금 사실 뭐 폼팩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물건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예. 스마트폰이 이제 인지과학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신체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자각이라고 해가지고 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쳐다봐도. 네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기 앉아 있는 대기실에 있는 의자 위에 있는 가방을 딱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고 보조가 태블릿이나 랩탑이고 데스크탑은 안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예.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넘어가는 시점이 온 거라고 봐요. 음. 좀 더 편하고 웨어러블한 안경 형태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의 자리를 대체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디바이스를 안 쓰는 건 아니고 세컨드, 서드 자리에 태블릿이나 폰이 한동안은 유지가 되면서 결명처럼 쓰다가 점차 AR 글래스의 입지가 더 커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배경 자체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추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의 출원량이 2018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세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네모난 스마트폰 갖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도달했다. 작년 CES만 봐도 기자분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 그렇게 접는 거밖에 없다. 이리 접고 접고 예. 종이 접기도 아니고 새로운 게 왜 없냐. 그렇죠. 새로운 거가 저는 글라스로 넘어갈 것 같다 예측합니다. 뭐 통계 사이트만 봐도 스마트폰의 이제 신규 출하량 자체가 줄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AR 글래스 네.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모두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뭐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형태의 장비긴 하지만 몇 가지를 뭐 쓰고 한 달, 두 달 살아봤었어요. 보면 이제 저도 재밌는 게 아직은 휴대폰하고 연동되는 게 많이 있는데 예. 그럼 예를 들어 전화를 받고 뭐 어떤 뭐 음향 같은 거 듣고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을 다 얘로만 하게 돼요. 사람이 쓰고 있는데 말하거나 터치하면 되니까 굳이 가방 안에 손을 안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예. 즉 스마트폰으로 했던 거의 모든 것이 얘로 올라오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지점은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길거리 가면서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얘는 차량에 있는 HUD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할 때 HUD를 바라보니까 더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운전 자체가. 그처럼 얘는 우리의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라이브한 경험들을 삶의 곳곳에 이렇게 치밀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장비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했던 거를 그대로 할 수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못했던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릴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중국 기업이 새로운 스마트 글래스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 보조 현실이라는 의미를 한번 썼었거든요. 보조 현실이요. 그러니까 AR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보통 컬러풀한 것들을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원하는데 보조 현실이라는 건 간단한 데이터만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날씨라든지 말씀하셨던 HUD 기능이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선명한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 있으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건 위험해지게 돼요. 근데 보조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가볍고 일상생활에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AR 글래스 내년에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일상을 살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럼 시장에 지금 AR 글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네네. 제품들이 있긴 합니까? 사실 아직까지 좀 아쉽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글라스 우리가 안경을 볼 때 사람들이 기준이 100g에서 맥시멈 200g 이하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하루 종일 써도 불편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오큘러스 같은 장비가 힘들다, 목 아프다 하는 이유가 그냥 500g 넘어가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경 형태여야 되고 위로 넘어가는 밴드가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성분들 헤어 다 망가지잖아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은 디자인의 원형을 잘 안 바꾸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뭐 벨트를 착용하고 넥타이를 매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넥타이 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원형이에요, 사회적인 소셜화된. 근데 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안경을 쓰고 밖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글라스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 형태에 근접한 시점, 그때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기능이나 성능에서 조금씩 뭔가 부족합니다. 지금 두 분 다 안경을 쓰고 계신데 네. 아마도 이제 시제품이나 개발 중인 제품들은 많이 착용을 해보셨을 네. 것 같아요. AR 글래스는 네. 어떤 게 부족하고 현재는 어떤 수준이던가요?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예. 무게도 괜찮아요. 디자인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할 만해요. 약간 예. 뭐 이상민 씨나 예. 뭐 하하 씨 같은 연예인분들이 쓰고 나오는 약간 뿔테 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배터리를 대부분 짧게 가거나 아니면 되게 결정적인 결함이 유선으로 배터리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전력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 아까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일반적으로 있을 때 빛을 잘 투과를 못 시켜줘서 약간 불투명하게 보여요, 선글라스처럼. 그래서 그런 디스플레이 쪽이 얼마나 좀 더 일상생활과 증강현실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 쓸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랑 배터리 기술이 저는 가장 현재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AR 글래스, 그러니까 앞이 보이고 안경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VR 기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들은 보통 앞이 막혀 있거나 네. 굉장히 무거운 기계처럼 생겼단 말이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얼마나 쓰일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VR 장비를 저희가 해외에서 한번 실험했던 적이 있는데 해외 공공장소에 VR을 쓴 사람을 투입을 해놔요. 그리고 관찰 카메라로 멀리서 봐요. 네.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봐요. VR 쓰고 있는 사람 혼자 재밌게 춤추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과관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VR은 제가 이제 기업 회장님들한테도 이 장비 보고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쭤보면 열이면 열다 교수님 이거 물안경이네요 그래요. 우리가 물안경을 쓰고서 지하철 타거나 밖에 돌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근데 VR은 기술적인 한계가 뭐가 있냐 하면 인간의 신경을 연결시키지 않는 이상
시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외부 자극을 차폐를 시켜버려야 돼요. 막아야 예. 돼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로는 물안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신경을 연결시킬 수 있는 채널을 집어넣기 전에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지한 장면에서 쓰겠지만 일상생활을 쓰기에는 불편한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적용 영역이 좀 다를 것 같아요. AR 글래스의 문제점은 한계점은 완전히 몰입도가 높고 공간 경험을 다른 데로 보내주는 거는 AR 글래스 한계가 명확해요. 아까 예. 말씀하신 보조 현실 같은 거니까. VR은 정말 이게 새로운 현실이구나를 느낄 수는 있는데 그만큼 또 쓸 수 있는 시인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두 장비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AR이 좀 더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스마트폰과 VR이 보조 장비처럼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시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접속 기기가 필요하겠네요. 메타버스를 만약에 경험하고 싶다면. 예. 그러면 접속 기기와 거기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만 있으면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플랫폼만 있으면은 빈 건물하고 똑같다고 봐요 저는. 뭐 새로 백화점에 오픈해서 들어갔더니 입점하는 데만 쫙 있어. 우리는 입점하는 상점을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을 보러 가는 거죠. 그렇죠. 물건과 물건이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네. 콘텐츠. 근데 또 드라마 보게 되면 뭐 밤에 갑자기 뭐 대기업 실장님이 백화점 통째로 빌려가지고 쇼핑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건 되게 비현실적인 씬인 게 그렇게 쇼핑을 해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 백화점에 있는 모든 직원이 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불편하죠. 즉 백화점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같이 쇼핑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산 물건도 살짝 보고 내가 물건 사서 가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어머 저 바가지 썼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예. 그런 사소한 우리의 응집도가 높은 경험이 인간이 좋아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플랫폼하고 디바이스 말고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과 콘텐츠가 네네. 있어야 기술보다 더 네. 메타버스를 실감나게 즐길 수 예,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콘텐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 메타버스라고 이제 스스로 주창하는 네. 그런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예. 그 수준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천차만별인 게 제가 봤던 것 중에서도 뭐 유럽에서 봤던 아바 같은 아바 공연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홀로그램 써가지고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새로운 현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어디를 보게 되면 뭐 시나 도의 특정 공간을 복제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거의 설계도면 그대로 갖다가 찍어 놓은 것 같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할 거면은 실제 그 시청을 가지 여기 왜 올까 싶은 것도 있어서 목적성이 되게 불분명한 것들도 있거든요. 예. 좋게 보자면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목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콘텐츠들도 분명히 있어서 양쪽이 다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을 콘텐츠에서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메타버스가 마치 그 VR 체험장 가서 네. 잠깐 쓰고 하듯이 하는 게 네. 아니고 이제 경제 활동,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디지털 현실이라고 정의했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좋건 싫건 경제 주체로 살아가야지만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른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게 되면 어른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럼 디지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걸 계속 구매만 해. 그러면은 아이인 거예요, 나는. 거기서 내가 뭔가 프로바이더가 돼야지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현실 속에서. 그 많은 플랫폼 내에서 경제 주체로서의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나 법적인 권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예. 앞서 잠깐 거론했던 게임하고 또 연결해 보게 되면 게임은 기본적으로 MMORPG에서 성을 갖고 있는 분, 1년에 10억씩 쓰는 분들도 한계가 뭐냐면 본인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아직은 불법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절점이에요. 회사의 소유니까요. 회사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메타버스 속의 디지털 콘텐츠들은 창작자가 소유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사용과 소유가 둘 다 동시에 할수 가능한 있다. 예. 것이 메타버스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이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일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저희가 더 마르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팀에서도 보게 되면 다양한 화성을 기반으로 뭐 10km 정도 반경의 돔을 만들어줘서 돔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게임적인 콘텐츠도 제공해주지만 거기 사람들이 뭐 공연을 하거나 자기가 방송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계속 판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체적인 IP를 확보를 하고 그 IP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뭐 암호화폐를 통해서 소득을 얻건 아니면 실제 화폐를 통해 소득을 얻건 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사회 활동을 하듯이 네. 모여서 이제 경제 생태계를 그 안에서 이루도록 하는 네.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군요. 그래서 메타버스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 이제 현실과의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체험만 하게 되면 그건 체험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가상세계 들어갔는데 재밌고 와 재밌었다 끝나는데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가상세계 속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수익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 속에서의 그 고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경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연결점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단단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쓰셨던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네. 여기를 보면은 이 메타버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커지게 되면 6가지의 인류가 살아가게 된다. 네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호기심 가는 그런 대목인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니 연예인들이 몇 년 전부터 부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예. 유산슬 씨 얘기하면 네. 어르신 다 알거든요. 예. 김신영 씨 담이 뭐 유명하고. 예. 근데 저는 누구나 부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음, 지금 저는 사회적인 활동하는 거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살았던 우리 아버지들은 부캐가 없었어요. 하나였어요. 예. 딱 각 잡고 있는 기업체 간부. 집에 가서 또 각 잡고 앉아 있고 내가 이 중학생 아들놈하고 무슨 대화를 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슬퍼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부캐가 약간 갈라진 거는 집에 가면 약간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 사람, 개인적인 자아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말랑말랑한 자아도 식구들하고 있을 때랑 중학교 친구들, 뭐 대학교 친구들하고 있을 때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스펙트럼이 사실 넓은 존재예요. 근데 너무 각박하게 살면서 그 딱딱한 사람 하나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지 않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거죠. 바로 메타버스랑 디지털 현실. 예. 대체 저도 이제 보게 되면은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딱딱한 교수지만은 메타버스 내에선 제가 이제 해보고자 하는 욕심 중에 하나가 백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약간 빌런 같은 교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막 약간 쓴소리도 하고 학생들 공부 안 한다고 막 욕도 해대고 예. 이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저의 이제 부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어떤 아나운서분이 본인 보이스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인공지능한테. 예.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 방송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렇게 멘트가 라디오에서 나와요. 그럼 제가 형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그거 내 아바타가 방송하고 있는 거라고 짧은 멘트. 인쇄 들어왔네 좋아요 이러고 있어요. 실제 이게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물리적 현실이나 디지털 현실 내에서 나의 실질적인 모습과 인공지능으로 활동하는 나의 모습. 네. 또 여기 좀 더 추가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인공지능 스피커화돼.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BTS 멤버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돼서 귀여운 동물처럼 있어서 동물에 대한 스피커지만 얘가 BTS의 멤버의 목소리를 저한테 날씨 얘기도 해주고 저하고 대화를 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자아는 이제 삶이 끝난 분들, 뭐 돌아가신 분들이 또 인공지능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와서 살아있는 우리들하고 또 만나주는 것들. 사실 이 마지막 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 또는 윤리적으로 괜찮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혹시 이순신 장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 일단 저기 세종로에 있는 네, 그 그분. 동상에 있는 그분. 동상에 있는 뭐 예. 대표님은 영화 속에 나오셨던 분들. 뭐 박해일 씨. 네. 저희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다 유동근 선생님 이런 분 생각하세요. 옛날에 했던. 예. 이미지로 다니까. 각각이 갖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쵸. 그만큼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가 인공지능은 안 썼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기술이 약간 더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근대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책에 뭐 제가 책을 홍보하려고 나왔던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세계가 메타버스다. 예. 6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갈 네네. 수가 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메타버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메타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통신사도 그렇고 상당히 메타버스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재미있게 제가 본 게 그 애플과 메타의 약간 신경전. 메타는 이제 투자 많이 하는데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욕을 네. 먹고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애플은 나는 메타버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예. 그들이 하는 게 저는 다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음. 근데 왜 하려고 하냐면 모든 기술은 주기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이제 15년 됐는데 예. 주기가 다음 주에 넘어갈 때가 된 거예요. 테크 주기를 봤을 때. 기존에는 어떤 네. 주기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전에 뭘 썼냐 하게 되면은 데스크탑 썼던 거죠. 랩탑이나. 예. 근데 데스크탑이나 랩탑이 갖고 있는 한계성은 앉아서 쓰는 거여서 고정돼서 랜선을 꽂아 써야 되고 그렇죠. 아무리 와이파이가 있어도 카페에서 떠나질 못했어요. 우리는. 어딘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할 수 있고 팀장님이 뭐라고 하면 화장실에 숨어서 피할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동성이라는 게 인간한테 엄청나게 핵심적인 속성이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 뭐 잠깐만 딴 예로기로 빠져보면 북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그 영국인들한테 저는 멸망당했던 이유 자체가 이동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북미 지역의 농업 문화가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말이 없었거든요. 예. 말을 잡아먹었어요, 그들은 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동성이 결여가 되면서 문화 전파도 늦어지고 결국 전쟁에서 진 거거든요. 예. 인간한테 이동 굉장히 중요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걸 채워준 게 스마트폰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스마트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걸어가면서는 못 쓰거든요. 벗어나야 되고 자꾸 벗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조금 더 욕망을 채워주는 게 넥스 디바이스가 저는 AR 글라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빅테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넥스트를 결국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봤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거기서 어떤 기업은 AR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어떤 쪽은 플랫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누구는 예. 좀 콘텐츠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네. 하지만 그들의 지향점을 묶어보면 결국 메타버스라고 하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모바일이라는 게 인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스마트폰이 있었고 다음 모바일이 네네. 아마도 이제 메타버스를 통한 네. 기기 예,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산업군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라든지 해외 네. 기업들의 그 메타버스 기기 출시라든지 네. 개발 혹은 활용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뭐 기기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결국 쓰는 건데 쓰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VR 장비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VR 장비가 AR 기능을 강하게 안고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근데 얘는 또 형태가 여전히 물안경이기 때문에 좀 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예 안경 형태의 AR 글래스. 예. 그래서 내년 초반에 아마 CES를 기점으로 해서 VR, AR 겸용 장비가 좀 더 많이 보일 것 같고 내년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훨씬 더 웨어러블한 형태의 AR 글라스들이 나오면서 예. 기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걸 네 가지의 꼭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지배적인 디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출현 안 한 겁니다. 지배적인 디자인의 자리를 놓고서 많은 기업들이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만약에 이거다, 이게 답이다. 마치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그거 했던 것처럼 예. 그럼 후발업자들이 특허에 유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쭉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정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디바이스 시장의 형태는 이렇고요. 예. 디바이스는 당연히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여서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애플한테 배운 거죠. 애플이 결국 지금도 보면 스마트폰의 영업이익 기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플랫폼의 기여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플랫폼을 잡아야 되는구나. 디바이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메타가 저는 디바이스를 열심히 만드는 이유가 디바이스가 깔려버리면 플랫폼을 당연히 거기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메타가 힘든 게 플랫폼 사업자 정책을 바꿔버리면 기업 휘청휘청한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거죠. 잘못했구나. 그래서 플랫폼을 잡기 위한 저는 메타의 하나의 큰 포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제 디바이스, 플랫폼,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거 이제 한류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쪽. 그쪽에 좀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가장 뭐랄까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도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결국 이 표준이 다 아시겠지만 뭐 산업계 표준, 디펙토가 있고 예. 하나는 국제적인 표준이 이제 공식적인 표준이 있는데 공식적인 표준보다 현재 디펙토 표준 싸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먼저 치고 나가서 내 걸 표준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내 시장이 된다라는 걸 기업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막 터놔가지고 야 이게 인류한테 제일 좋지 않냐?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좀 이기적이지만 내 걸로 먼저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저는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기업이 뭐 국내 기업이 아니어서 좀 속상하지만 해외 기업 중에 그래도 메타하고 애플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네네. 해당 분야에서는 네. 앞으로 선도할 가능성이 네네. 높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국내도 메타버스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빗대어 보게 되면은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콘텐츠 쪽에 조금 더 승부를 네네.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설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전 사실 기기 시장은 지금도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몇 년을 쉬긴 한 것 같긴 해요. 우리 플랫폼은 우리가 한국에 좋은 플랫폼들도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지표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럴 바에야 우리가 원래 잘했던 거 중에 사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던 게 한류거든요. 네. 한류가 사실은 지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국가적인 콘텐츠 산업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콘텐츠를 보게 되면 3분의 2가 게임에서 나오고 드라마하고 팝이건 다 합친 게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3분의 1밖에 안 됐던 걸 뻥튀기 할 수 있는 게 저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콘텐츠 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을 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침투를 많이 할 텐데 네. 이런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갖춰야 할까요?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네. 저는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합이요? 연합. 어.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VR 체험방하고 다른 거거든요. VR 체험방은 10,000원 내고서 이거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는데 우리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마치 카카오톡 쓰면 우리가 락인 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예. 근데 작은 기업들이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스스로 상대방과 연합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10분짜리 경험과 상대방이 1시간짜리 경험을 붙여나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민간이 주도하건 관이 주도하건 그런 협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연합 형성이 더 활발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나름 뭐 작은 부분이라도 협회에도 뭐 한다라고 하면 열심히 나가서 좀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단체들이 잘 돼야 된다고 보고 국내도 보면 협회가 3-4개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첨언하자면 협회들끼리도 친해질 필요가 있겠죠. 협회들끼리도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뭉쳐야 됩니다. 네. 어, 교수님 연합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반대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런 기업들이 이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음. 라는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전통적으로 IT 산업에서 늘상 있었던 일인데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존의 문제가 있고 또 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을 쫓기에는 현실이 힘드니까 예. 자꾸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정부 과제나 또는 큰 의미성을 부여하기 그렇겠어요. 어려운 복제적인 사업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것만 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미래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미래가 아주 멀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비중을 스타트업들이 좀 높게 두고서 판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미래 꿈을 꿨다가 결국 용역하는 회사처럼 넘어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아가지고 곁에서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2020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처음 선도를 하시면서 2021년에 이제 산업군에서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됐고 올해 좀 기대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퍼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메타버스가 우리가 실제로 산업이라든지 실사용 영역에서 익숙해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사실 경제 지표를 많이 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새로운 거 도전을 잘 못하잖아요.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추우니까. 그런데 올해가 많이 추워졌었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IT 쪽만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추위의 영향을 많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국내에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예. 반도체 경기도 그렇고 메타버스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게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메타버스 지금 뭔가를 했을 때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콘텐츠나 그런 플랫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뭐 메타버스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지만 메타버스가 안고 들어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 디지털 트윈 쪽,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쪽을 보게 되면 일부 뭐 사실 뭐 아직까지 화학적인 공정에는 못 들어가는 한계가 있긴 한데 물리적인 것들,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어떤 로봇을 만들거나 또는 뭐 음식 회사에서 식품 같은 거 가공하는 그런 화학적인 게 별로 없고 물리적인 작업들이거든요. 예. 이런 공정에는 디지털 트윈들이 의외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예. 꽤 효과가 좋습니다. 어, 이리고 제가 아는 기업 중에 케이스를 보면 작은 기업인데 동남아 쪽에 식품 생산 공장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문제가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저 때는 많이 갔었는데 지금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생활여건 뭐 그런 거 따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현지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부의 디지털 트윈과 일부의 AR 글에서 섞어가지고 공장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본사에서 먼저 알아채고 또 엔지니어들 깨우지 않고 여기서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기를 착용하고 디지털 현실로 들어가서 네네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네. 바뀌어가고 있다. 네, 굉장히 뭐랄까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럼 다가올 미래의 메타버스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이라든지 정말 네. 각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조금씩이라도 다 쓰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크게 또는 대중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낄 영역은 커머스 쪽이라고 봅니다. 커머스. 예. 예를 보게 되면 뭐 좀 슬픈 거지만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신세계나 보면 커머스 한 20%씩 갖고 있긴 한데 특히 쿠팡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재무적으로. 예. 그런 게 보면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 결국 뭐 반품하는 것들, 그다음에 좀 더 오프라인 상점 대비 트래픽을 뺏기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결국 메타버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옷 같은 거, 옷이 반품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쿠팡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근데 옷 같은 거 반품률을 낮추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기업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보게 되면 기존 옷에 대한 커머스 대비 반품률이 7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거의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레이저 센서로 부착한 룸에 들어가서 스캔했던 거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이었는데 지금 폰을 가지고서 자기를 메쉬 형태로 뜰 수가 있어요, 개인을. 그럼 그 정도만 피팅을 해봐도 만족도가 꽤 올라가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아직까지 촉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입어보면 내 팔뚝이 두꺼워 보이는구나. 여성분들 안 사겠죠, 처음부터. 예. 그런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기술이.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지점이 전 내년이라고 봐서 내년에 유통 분야가 그전에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부르던 영역이 메타커머스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넘어가는 시점. 메타커머스. 이게 이제 뭐 개인 모바일 폰도 그렇지만 홈쇼핑에서도 메타버스적인 것들이 많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약간 비밀이지만. 그렇군요. 비밀을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제 산업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커머스, 돈이 네. 결부되는 그런 산업부터 그렇죠. 시작이 될 것 같군요. 자, 오늘 김상균 경미대 교수님과 함께 메타버스 그리고 기술과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번 더 모시면은 꼭 나오십시오. 예, 10번도 나오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인포맥스 D 이번에는 해시라운지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업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아주 즐겁게 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해시라운지가 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저는 사실 한 2주 나가고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 굉장히 놀랐어요. 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모두 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몰랐습니다. 예. 저 지금 알았어요. 그래요? 지난주랑 이렇게 또 방송 나갔던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예. 뒤에 보시면은 딱 해시 라운지 보이시죠? 뒤에 해시 라운지 딱 해서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보라색으로 이렇게. 대신 이제 저번 주와 달라진 점을 뽑으라 그러면은 출연료 커피가 없어졌어요. 대신 출연료가 요 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의자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네, 대신 들고 오셔야 돼요. 다음 녹화 때.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출연료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라는 복지를 받았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시라운지 고정 해시라운지 또 색다른 기분으로 한번 또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뭐 별일 없으셨죠? 별일 없었습니다. 네네네네. 원래 이렇게 두 박자 늦으셨나요? 이게 평소랑 약간 좀 지대가 높아져서 그런가? 약간 위라서 산소가 좀 부족한가요? 예. 저희는 별일 없냐 물어보면 네, 진짜 별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니까 머릿속으로 그렇군요. 이거 그냥 사실 그냥 그냥 하는 물어본 거예요. 소리인데 안 보인 사람인데. 뭐 밥 먹었냐 정도죠. 예. 저 지나가면서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럴 때 밥 먹었어? 그러면 그냥 예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밥 먹었어? 아니요. 이러면은 되게 짜증나. 그럼 뭐 사달라는 거잖아. 그래? 안 먹었구나. 뭐 어떻게 해 내가? 난 그냥 물어본 건데 밥 먹었어? 아니요.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어. 먹어라. 야, 그래. 야, 너 챙겨 먹고 다녀. 야, 그래. 건강 챙겨야지. 이게 참 민망하단 말이죠. 뭐 어쨌든 간에 별일 없으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해시라운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는데 오늘 오면서 제가 작가님한테 오늘 주제가 그래서 뭐예요? 또 뭘 던져주실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여기 진행 방식이 그렇잖아요. 대책 없이 그냥 하나 단어 던져주고 떠드세요. 그래갖고 그거 편집해서 내고. 첫 주 때도 봐봐요. 내가 우리가 와이프하고 몰래 소주 한잔 하자는 거 그대로 내보내잖아.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사인까지 줬는데 요게 요대로 나가더라고. 아니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아, 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뭘 던져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아, 혹시 마곡 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마곡. 마곡지구. 마곡지구는 알죠. 예, 강서 쪽에. 거기 투자했던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그 공익 생활을 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허허벌판이었거든. 예,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 아주 뭐, 어휴, 거기 투자한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배가 많이 아파요, 지금. 아, 그래갖고 난 그 마곡이겠거니 하고 왔더니, 마곡이 이제 줄임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의 줄임말이냐? 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마곡 바로 마우트 곡수 해킹 사건입니다. 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씨 네네네. 틀렸다. 마운트인데. 마운트. 아, 작가님 이거 하나 쓰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진짜 내가 내가 정말 이거 몇 글자 된다고 이거 9글자를 에? 니은 하나 추가해 주세요. 아니 참 진짜 너무하네 정말. 마우트곡스. 뭐 아마 자막엔 제대로 나가고 있겠죠. 네. 일단 배움이 깊지 않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얕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뭡니까?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뭐 FTX나 네. 바이낸스처럼 과거에 엄청 글로벌리하게 컸던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소군요. 그러니까 네, 쉽게 거래소. 얘기해서. 네, 비트코인 거래소가- 거래소. 예,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해킹을. 예. 그럼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실제로도 이용해 보셨어요? 마운트 곡스요? 네. 저는 안 해요. 저도 이용 못 아, 해봤어요. 그럼 다행히 뭐 그럼 피해자는 아니시고. 진짜 이거는 코인 성골들만 이용을 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찐이구나. 찐. 아 진짜 지독한 사람이구나. 네. 옛날부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쭉 해오던 뼈대 있는. 비트코인이 2009년에 세상에 등장을 했고 네. 2009년 초에 2010년에 이 거래소가 생겼으니까 아 진짜 이 초반이네. 거래소가 그리고 해킹을 당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게 2014년이에요. 3년 동안 영업을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의 피해자였다면 완전 비트코인의 초기에 투자했다는 거고 아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이잖아요. 네. 개당. 그때 당시에는 0.008달러였어요. 1달러가 안 됐네요. 진짜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푼돈이었는데. 푼돈이었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피해자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수익을 좀 본 사람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운트 곡스를 이용을 해봤다.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굉장히 많거나 많거나. 사연이 굉장히 많거나. 오, 이거 표현 좋은데? 어쨌든 부자. 어쨌든 부자. 어쨌든 부자. 부자는 맞다.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이 정도 썰은 사실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네네, 그쵸. 내가 마운트 곡스에 투자했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 야 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사연이 많거나 그렇죠. 어쨌든 부자다라고 아주 멋진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되게 신기하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2010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킹 사건이 2000몇 년도인 거예요? 14년도. 네, 2014년 초. 14년도에 그럼 진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해킹을 딱 당해가지고 그럼 피해자들은 정말 많았겠네요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2014년에 딱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기보다는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조금씩 해킹이 누적돼 와서 그 사실이 2014년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킹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당시에 폭락을 했던 것이죠. 아 그럼 몇 년 동안 찔끔찔끔? 그렇죠. 이제 이 원래 2007년에 이 마운트곡스라고 하는 거래소의 창업자, 이 제드 맥컬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2007년에 원래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하는 게임에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거래소를 2010년에 비트코인 거래소로 이제 업종 변경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2010년 7월 달에 이 0.008달러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0.08달러로 10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돈 맛을 거기서 기회를 포착을 한 거죠. 그치.
비트코인 거래소를 딱 세웠고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거래량을 다 이 거래소가 독식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거래량이 한 70% 정도를 이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독식을 했고 네. 참고로 마운트 곡스는 이 매직 더 게더링 그 익스체인지 마운트 곡스 네, 매직 더 게더링 익스체인지의 약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세요. 그 편집하기 좋게 유식해 보이게 말해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더듬거리면은 없어 보인다 봐. 이사님이신데 다시 말씀하세요. 마운트 곡스의 약자는 매직 더 게더링 익스체인지. 네. 됐어 이제 이거 요대로 다 나간다 이제. 나 이거처럼 그대로 다 나간다. 이걸 마운트 곡스라고 줄여서 말하는 건데 그걸 또 우리는 마곡이라고 줄여서 아, 말하는 거예요. 마곡이라고 그렇죠. 마곡지고. 그 마곡 거래소가 전 세계 70% 거래량, 한때 회원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요. 어허. 근데 이 거래소를 창업한 제드 맥컬럽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불과 1년 만에 마크 켈레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 이 거래소 운영을 넘깁니다. 프랑스인이고 개발자 출신이고요. 이 개발자가 그래서 이제 마운트 곡스의 사장이 되고 나서 잘 운영을 했어요. 2014년까지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2014년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해킹됐다, 도난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로 드러났고 총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2011년부터 꾸준히 해킹되어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2015년에 이 마크 켈레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해킹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한테 10년형을 구형을 받고 1년 동안 일본에서 그 구치소 생활을 했고요. 네. 이게 일본 거래소입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마운트 곡스는 일본 시부야에 있던 거래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 일본에 살던 마크 켈레버스가 2011년에 운영권을 받아서 3년 동안 운영을 한 거고요. 2014년에 그렇게 해킹 사고가 터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90%를 폭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크 켈레버스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거래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잘못돼가지고 도난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해킹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근데 그렇다고 주장을 하니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으니까 믿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할수 있겠지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90%나 폭락을 했고 조사 결과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마크 켈레버스 CEO가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 비트코인 자산이 담겨 있는 개인 키를 탈취당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탈취당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마운트 곡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꺼내갔던 거죠. 3년 동안. 3년 동안 조금씩 계속 가져간 거죠. 네, 그 사실이 드러나고 마크 켈레버스 CEO는 그렇게 조사 결과 길티, 유죄로 판명이 돼서 1년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어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 드러난 팩트. 근데 뭐 이제 왜 마운트 곡스가 요즘에 얘기가 나오느냐? 그냥 여기서 망했으면 그냥 이제 흑역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안 좋은 역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마운트 곡스가 그렇게 망한 다음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어요. 예, 사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뭐 75만 개가 85만 개가 이제 도난이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조사가 들어가서 밝혀진 거예요. 좀 전에 75만 개라고 잘못 말했으니까 다시 하세요. 유식해 보여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85만 개, 요 이제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털렸는데 그 중에 이제 10만 개는 이 거래소 거고 75만 개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맡긴 사람들 거, 고객들 거가 75만 개, 합쳐서 85만 개가 털렸는데 이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이나 민사회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거래소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거는 뭐 주고 뭐 다는 못 주겠지만 미안하게 됐어. 약간 이런 소위 이야기해서 거거든요. 빚잔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막 하는 조사를 하는 와중에 사실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발견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사용한 지갑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래소에서는 우리 85만 개 털렸고 더 이상 갖고 있는 게 없어라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지갑 하나에 20만 개가 딱 들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들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이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 네. 이제 유죄를 받은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20만 개를 어떻게 할지 이제 해서 일본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파산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파산 처리는 빨라요. 민사회생보다 속도가 빨라서 파산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2017년인데 아 이제 그때가 왔구나. 예. 재밌네. 이렇게 오르니까 파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파산을 했을 당시 그러니까 2014년 4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적용해서 돈으로 주게 돼요. 보상금을. 아 돈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20만 개를 팔아서 돈을 주면 파산인데 돈이 남아. 그러네. 재밌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빡이 친 거죠. 그렇지. 야, 이걸 왜 파산으로 하냐? 어. 민사회생으로 다시 해라. 민사회생으로 하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비트코인으로 받을지 돈으로 본인이? 받을지. 예. 그게 이제 시점이 좀 달라요. 이걸 카운트하는 시점이. 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 내가 비트코인 맡겼으면 그만큼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회생 해주셔 해서 이제 일본 법원에서 또 막 복작복작 해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네 민사회생으로 다시 하도록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내렸고 또 근데 내렸어도 사실 2014년에 파산을 할 당시에는 네. 이게 한 개당 헷갈리니까 달러로 얘기를 할게요. 네, 달러로 말씀. 네, 원래는 400불에서 500불 사이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000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해. 네, 그래서 한 14배 정도가 올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올랐다가 이제 내려갔지만 그래도 2014년 4월보다는 높은 가격인 거죠. 그때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사회생 절차를 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요즘에 다시 이제 마운트 곡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제 이걸 돌려줄 때가 됐어요. 아 이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고 파산이든 민사회생이든 진행을 하면 변호사가 한 명을 붙여가지고 이걸 진행을 시키거든요. 이 사람 돈을 줘야 되니까 이 20만 개 중에서 일부를 매각했어요. 2017, 18, 19년 사이에 한 6만 개 정도를 매각을 했고 지금 남은 게 14만 개인데 14만 개가 8월 말에 풀린다. 이걸 이제 지급한다 드디어. 그러면 만약에 14만 개? 그게 이제 얼마에 샀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환율이 올라서 애매 한 50만 원이라 치자고요. 네. 개당 50만 원의 비트코인 샀어요. 지금 3천만 원이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던지죠 시장에. 그래야죠. 네, 그러면 일단- 많이 풀리는구나. 전부를 다 팔든 일부를 팔든 저는 팔 것 같거든요. 그만큼이라도 꼭. 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4만 개가 풀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운트 곡스가 요즘에 되게 이제 화제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봐서 네. 14만 개가 풀렸을 때 무조건 이것이 이제 시장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또 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서 지금 이제 다시 화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8월 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9월 이제 중순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게 풀리지 않지? 했는데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일본에서 법정에서 이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서가 더 나왔는데 그 이걸 집행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9월 15일 이후에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주겠다. 그 양반이 그게 왜 그래? 그 양반이? 적당히. 고바야시? 고바야시라는 사람인데 고바야시? 예, 네. 변호사 이름이에요. 마침 공교롭게 오늘 9월 14일이죠. 녹화하는 네. 날짜 기준. 그러네. 또 네. 공교롭게도. 이게 언제 나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방송 스케줄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이상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투자했다가 뭐 망하고 이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해시라운드를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업계에 암호화폐 업계에 유난히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소재가. 그래서 뭐가 있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내지는 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복귀를 해보면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게 마운트 곡스가 하도 이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을 퍼드라고 하거든요. 네. 퍼드가 막 이렇게 퍼지니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암호화폐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야, 니네 좀 워워할 필요가 있다. 진정해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그냥
앞통수 맞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쵸. 사실. 그래서 14만 개가 갑자기 이제 물량이 나오면은 이제 가격이 훅 떨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네. 5월 달에 5만 달러 선에서 3만 달러 선으로 내려올 때 유력하게 꼽히는 게 네. 그때 테라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 테라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테라의 이 비영리 기관에서 네.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물량이 당시에 물량이 한 6만 개 정도 됐을 거예요. 6만 개 전후로 팔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14만 개는 요거보다 2배 많은 거니까 사실 뭐 더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죠. 이게 견줘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5만에서 3만으로 내려올 때 6만 개가 팔렸는데 예, 이제 지금은 2만 언저리거든요. 14만 개면은 현재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4조에서 5조 원 정도. 그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사실 많이 과장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14만 개가 한 번에 풀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저 같으면은 성골입니다. 이 성골은 반대 입장을 좀 설명할 것 같아요. 재밌어. 둘이 싸우는 거 너무 재밌어. 물량이 급격하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한번 쪼개졌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그 돈 복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복사가 돼 돼 있는 거죠. 있네. 좀 설명할 것 재밌어. 둘이 싸우는 거 너무 재밌어. 네, 오늘도 해시 라운지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최근에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크립토 업계 유독 좀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기도 하고요. 예.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은 살이 잘 박혀서 안정된 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4명의 남자들의 크립토 썰 방출은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